이른의 나이에도 박진우의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40년간 시신과 마주했던 그의 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규칙성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 그의 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들 동호가 가장 좋아했던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고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조리도구 소리만이 적막한 집 안을 채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것은 그가 아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었다. 서툰 솜씨로 아내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이 시간은 아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아내를 향한 그의 서툰 그리움의 표현일지도 몰랐다. 몇 달 만에 찾아가는 아들의 집이었다. 사업 실패 후 아들은 그늘 속으로 숨어버렸다. 아내의 장례식에서조차 어색하게 겉돌던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인 진우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그들 부자 사이에는 아내의 죽음과 아들의 실패라는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낡은 장바구니에 담아 그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들이 사는 동네는 서울의 화려함에서 비껴난 낡고 스산한 곳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아들과의 거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아들의 낡은 빌라 앞에 섰을 때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야 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나타난 아들 박동호의 모습에 진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위태로운 기운이 풍겨나왔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동호는 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하기보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반찬 좀 해왔다. 밥은 먹고 다니냐? 진우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아들의 집은 예상대로 엉망이었다. 인스턴트 라면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바닥에는 옷가지와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동호는 황급히 소파 위에 잡동사니를 치우며 아버지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진우는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했고 동호는 필사적으로 그 대화를 피하려 했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둬야겠다. 진우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향하며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눈에 좁은 거실 구석에 놓인 거대한 흰색 물체가 들어왔다. 가정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업소용 대형 냉동고였다. 냉동고는 위잉 하는 낮은 소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성에가 하얗게 서려 있었다. 마치 작은 관관처럼. 그 물체는 집안의 다른 모든 가구와 어울리지 않은 채 이질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진우의 머릿속에 직업적인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건가? 고기라도 대량으로 사들인 거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부엌의 작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먹다 남은 김치와 물병 몇 개가 전부였다. 냉장고가 텅 비었구나. 이 반찬들 저 큰 냉동고에 넣어두마. 진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문제의 냉동고로 향했다. 그가 냉동고의 뚜껑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손잡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좀 더 힘을 주어 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뚜껑은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제야 그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냉동고의 뚜껑과 본체가 맞닿는 틈새 전체가
두꺼운 얼음 덩어리로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국과수에서 수천 구의 시신을 부검했던 그의 뇌가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감지하고 있었다. 누가 왜 냉동고를 이렇게까지 얼려놓는단 말인가? 마치 절대로 열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그는 아직 아버지였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직업적인 본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평범한 아버지의 말투로 뒤에 서 있는 아들을 향해 물었다.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꽁꽁 얼렸어? 그것은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는 순수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이 동호의 귀에 닿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고 냉동고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덩허야. 진우가 걱정스럽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 순간 동호는 비명을 지르듯 뛰쳐나갔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지갑과 핸드폰만 움켜쥔 채 외투도 입지 않고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동호야 박동호, 진우가 소리치며 그를 따라갔지만 아들은 이미 복도를 지나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가고 있었다. 쿵, 쿵, 쿵. 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빌라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박진우는 텅 빈 아들의 집안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의 소음도, 이웃집의 생활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냉동고가 내는 위잉 하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그의 귓가를 채우고 있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걱정은 차갑고 분석적인 법의학자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냉동고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밀봉된 컨테이너이자 얼어붙은 무덤이었다. 그의 본능이 수십 년간 죽음과 함께하며 단련된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친 이유라는 것을 조용했던 노년의 삶에 차가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이 사라진 아파트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박진우는 현관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아들의 집이 아니었다. 잠재적인 범죄 현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아버지의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대신 40년간의 경험으로 단련된 냉철한 법의학자의 분석이 시작되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거실 구석의 냉동고로 향했다. 저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다. 그는 먼저 부엌으로 낡은 고무장갑을 손에 꼈다. 수천 번의 부검을 하며 몸에 밴 오염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습관이었다. 그리고 아들의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베란다에서 쓸만한 도구를 찾아냈다. 낡은 망치와 끝이 뭉툭해진 일자, 드라이버. 외과 의사가 메스를 준비하듯 그는 조용히 자신의 수술 도구를 챙겼다. 냉동고를 여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된 일이었다. 뚜껑의 틈새를 막고 있는 얼음은 단순한 성애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녹고 얼기를 반복하며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틈을 메우고 있었다. 그는 드라이버를 틈새에 박아넣고 망치로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 강, 강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다. 70대 노인의 마른 팔에는 금세 힘이 붙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얼음 조각이 파편처럼 튀어 그의 얼굴을 때렸다. 얼음을 깨는 이 행위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진실의 표면을 쪼아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으로 된 봉인이 깨졌다. 그가 드라이버에 온 힘을 실어 지렛대처럼 들어올리자 냉동고의 뚜껑이 끼익 하는 음산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냉기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그의 얼굴을 덮쳤다. 서리와 얼음 냄새, 그리고 그 너머로 그의 코를 자극하는 희미하지만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다른 조직 보존액에서 나는 특유의 화학적인 냄새였다. 냉동고의 최상층은 위장되어 있었다. 오래된 냉동만두, 딱딱하게 얼어붙은 생선 몇 마리,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 덩어리들. 하지만 진우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모든 포장지 위에는 두꺼운 성에가 내려앉아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생활의 흔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서투른 장막이었다. 그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위장용 냉동식품들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냉동고의 진짜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물건들이었다. 의료용 운반에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상자 여러 개가 냉동고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생물학적 위험 물질이라는 경고 표시가 붙은 작은 용기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크고 무거운 스티로폼 상자. 그것은 드라이아이스로 채워져 있었고 그 중심부에는 두꺼운 검은색 비닐에 여러 겹으로 쌓인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평생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온 사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 덩어리를 꺼내 부엌의 식탁 위로 옮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 포장을 벗겨냈다. 안에는 수술용으로 쓰이는 투명한 의료용 백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은 빛이 도는 보존액 속에 매끈한 형태의 사람의 장기, 상치가 담겨 있었다. 신장이었다. 진우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는 법의학자의 눈으로 눈앞의 증거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신장은 매우 신선했다. 혈관과 조직의 절단면은 매우 깔끔하고 정교했다. 이것은 뒷골목의 도살자가 아니라 고도로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솜씨라는 것을 의미했다. 포장 상태 또한 전문가의 것이었다. 완벽하게 밀봉된 의료용 백 이식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액.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어디에도 공식적인 병원이나 장기기증 네트워크의 표식은 없었다.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암호 같은 코드만이 적혀 있었다. 결론은 명확했다. 이것은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이 아니다. 이것은 불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적출된 상품으로서의 장기였다. 아들의 아파트는 이 끔찍한 범죄의 공급망을 잇는 중간 창고로 쓰이고 있었던 것이다. 끔찍한 진실은 아들의 역할에 대한 더 끔찍한 추론으로 이어졌다. 박동호, 자신의 아들은 단순히 협박을 받은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다. 자이든 타이든 냉동고는 비밀을 숨기는 장소를 넘어 범죄의 핵심적인 도구였던 것이다. 진우는 식탁 위에 놓인 신장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평범했던 아들의 아파트는 이제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 되어 있었다. 겁에 질려 도망치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야 끔찍한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었다. 아들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잔인한 괴물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장을 다시 포장하여 냉동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위장용 음식물들로 다시 덮었다. 지금 당장 이걸 들고 경찰서로 갈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아들은 즉시 공범으로 체포될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조직은 꼬리를 자르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먼저 아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해야 할 괴물의 전체 모습을 파악해야만 한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182가 아닌 다른 번호를 눌렀다. 아내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연락하는 경찰청에 있는 옛 후배의 번호였다. 하지만 그는 범죄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일단 자신의 아들을 실종자로 신고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것이 앞으로 시작될 길고 외로운 수사의 첫 번째 공식적인 명분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아들을 잃어버린 걱정 많고 조금은 어수룩한 늙은 아버지를 연기했다. 그는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심적으로 힘들어했으며 어제는 사소한 일로 다툰 후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진술했다. 냉동고나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사건은 강력계의 막내인 김소연 경장에게 배정되었다. 29의 젊은 여형사인 그녀는 총명하고 의욕이 넘쳤지만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잘한 사건들에 조금은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박진우의 진술을 들으며 이번 사건 역시 전형적인 성인 가출 사건 중 하나일 것이라고 속으로 단정했다. 빚에 쪼들리던 남자가 잠시 머리를 식히러 바람 쐬러 나간 것쯤으로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드님도 성인이시니 곧 돌아오실 겁니다. 저희가 일단 주변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정중하고 전문적으로 대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 사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 역력했다. 진우는 경찰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이미 예상했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 곧장 다시 아들의 빌라로 향했다. 그가 가진 예비 열쇠로 그는 다시 한번 범죄 현장, 아니 아들의 삶의 흔적이 남은 그 공간으로 들어섰다. 이번에 그가 찾으려는 것은 하나의 증거가 아니었다. 아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그 무언가였다. 그것은 시신 없는 부검과도 같았다. 그는 아들의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법의학자가 시신의 소지품을 확인하듯 그는 아들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빚이었다. 식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카드사, 은행, 그리고 몇몇의 낯선 이름들. 그 중에서도 미래 파이낸스라는 이름의 대부업체에서 온 독촉장이 가장 많았다. 진우는 대출 계약서를 찾아냈다. 살인적인 이자율, 아들이 빌린 돈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첫 번째 괴물의 정체는 바로 돈이었다. 그는 아들의 낡은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은 컴퓨터는 주인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아들의 통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흔적도 없이 인출된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있었다. 돈 세탁이거나 혹은 무언가 불법적인 거래의 대가일 것이다. 미래 파이낸스에서 보낸 이메일들은 처음에는 정중한 독촉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한 협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아들 동호가 그의 전 아내와 어린 손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기 전 그가 모든 것을 가졌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진우는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칠 전 겁에 질려 도망치던 아들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의 가슴에 아버지로서의 깊은 슬픔과 회한이 밀려왔다. 다음 날 진우는 미래 파이낸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들의 빚 문제를 상의하러 온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이도록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 미래 파이낸스의 사무실은 그가 상상했던 어두컴컴한 사채업자 소굴이 아니었다.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첨단 장비를 갖춘 마치 잘나가는 벤처 캐피털 회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직원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상어처럼 번뜩였고 고객을 대하는 그들의 과장된 친절함 뒤에는 서늘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진우는 아들의 행방을 묻는 척하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직원들은 입을 맞춘 듯 박동호라는 고객은 이미 모든 빚을 청산하고 연락이 끊겼다고만 말했다. 그들의 태연한 거짓말 속에서 진우는 더 큰 확신을 가졌다. 이곳은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위장막이다. 저녁 무렵 김소연 경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단순한 절차에 따른 확인 전화였다. 아드님께 아직 연락 없으신가요? 아버님, 진우는 그녀에게 아들의 빚 문제와 오늘 미래 파이낸스에 다녀온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수사 본능을 자극할 단서를 흘렸다. 그냥 이상하더군요. 사채업자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번듯하고 직원들 눈빛이 꼭 조폭 같기도 하고 정말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늙은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겠지요. 그는 무력한 노인의 푸념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미끼가 숨겨져 있었다. 김소연 경장은 좋은 경찰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말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단순 가출 사건과 수상한 대부업체의 연관성, 그녀의 수사 감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경찰 내부망을 통해 미래 파이낸스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조회했다. 결과는 그녀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회사의 소유주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 뒤에 숨겨져 있었고 최근 몇 달간 거액의 채무자들이 갑자기 현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사라진 해결된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그날 밤 2개의 다른 장소에서 2명의 수사관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아들의 빚 내역과 미래 파이낸스의 조직 구조를 커다란 종이 위에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관이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작은 사무실에서 김소연 경장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미래 파이낸스의 파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초반의 지루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흥미와 집중력이 떠올라 있었다. 아직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늙은 법의학자와 젊은 여영사의 기묘한 공조 수사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미래 파이낸스의 꼭대기층, 회장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남자는 그 풍경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거대한 용 문양이 새겨진 옥잔에 담긴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동호 건으로 그의 아비가 계속해서 주변을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양태수 회장의 수하가 보고했다. 양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옥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늙은 쥐 한 마리가 뭘 할 수 있겠나. 하지만 성가시군 메시지를 보내. 우리가 그 아들을 쥐고 있다는 걸, 그리고 늙은 쥐의 목숨도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려주도록. 얼마나 똑똑한 쥐인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성가신 벌레 한 마리를 처리하라는 지시처럼 가볍고 잔인했다.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은행 거래 내역과 미래 파이낸스에서 보낸 협박성 이메일들을 대주하며 아들의 행적에 대한 시간표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어둠의 끝에 아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그의 집으로 작은 소포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 주소는 적혀 있지 않은 평범한 골판지 상자였다. 그의 본능이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끼고 마치 위험한 증거물을 다루듯 상자를 개봉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들 박동호의 지갑이었다. 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다. 안을 열어보았다. 현금과 신용카드는 모두 사라지고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낡은 가족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동호가 그의 전안에, 그리고 어린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던 시절의 사진. 그런데 그 사진 뒤에 무언가 더 있었다. 딱딱한 감촉. 그가 사진을 빼내자 그 뒤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진우의 호흡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아들 동호가 있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의자의 밧줄로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두 눈은 순수한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그들이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증명이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내 아들은 우리 손에 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을 조각내서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박진우의 냉철한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법의학자의 가면이 깨지고 무력한 아버지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겁에 질린 얼굴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가슴을 후려쳤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아들이 겪고 있을 끔찍한 고통에 대한 상상이 그를 덮쳤다. 그의 마른 눈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자신을 추슬렀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변해갔다. 이제 이 사건은 그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는 경찰을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김소연 경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사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지갑을 받았다고만 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었다. 김소연 경장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사건을 단순 가출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 파이낸스에 대한 그녀 자신의 조사 결과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주의 깊은 태도를 보였다. 진우는 그녀에게 지갑을 건넸다. 그녀는 전문적인 태도로 지갑을 살폈다. 지문은 깨끗하게 닦여 있네요. 아버님 지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진우가 그녀에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안에 들어있었소. 김소연은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가면에도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봐왔다. 하지만 사진 속 박동호의 눈에 담긴 원초적이고 순수한 공포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스스로 집을 나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금되어 어쩌면 고문당하고 있는 희생자의 모습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납치, 그리고 어쩌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 사건이었다. 김소연은 사진과 눈앞에 늙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초반의 회의감은 사라지고 존경심과 함께 비장한 진지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마침내 이 사건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다. 그녀는 진우를 향해 이전보다 훨씬 더 정중한 말투로 말했다. 아버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말고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의 벽이 허물어졌다. 늙은 법의학자와 젊은 여영사의 진짜 공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진우의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김소연 경장은 아들의 지갑과 그 안에 담겨 있던 끔찍한 사진을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이제부터 이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납치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박진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제 그녀를 완전히 신뢰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김 형사, 그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내게 보여줄 것이 있어. 그는 그녀를 부엌이나 서재가 아닌 집에서 가장 서늘한 곳, 그가 와인 저장고로 쓰던 작은 지하실로 이끌었다. 지하실 한 구석에는 아들의 집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은 흰색 스티로폼 상자가 놓여 있었다. 김소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상자를 열었다. 드라이아이스의 차가운 연기 사이로 검은 비닐에 쌓인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김소연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아버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 계셨던 겁니까? 이건 명백한 증거 은닉입니다. 그녀의 질책에도 진우는 침착했다. 그는 외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듯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눈앞에 증거물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전장이었고 그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이 장기는 생물학적 증거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변질되지. 경찰 연구소의 부검 절차는 복잡하고 순서가 밀려 있어. 이 증거물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면 결정적인 단서들은 이미 사라졌을 거요.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신고하는 순간 내 아들 동호는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을 거요. 경찰은 아들을 쫓는 데 혈안이 되어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몸통은 놓쳤을 테고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신장을 감싸고 있는 의료용 백을 들어 올렸다. 이걸 보시오, 김 형사. 그가 신장 동맥과 정맥의 절단면을 가리켰다. 매우 정교하고 깔끔해. 막가파 칼잡이의 솜씨가 아니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외과 의사의 솜씨지. 그리고 이 보존액의 냄새와 색깔, 장거리 운반을 위해 특별히 제조된 아주 고가의 보존액이요. 마지막으로 이 백에 찍힌 코드, 병원 기록도 기증자 정보도 아니야. 이건 상품의 재고 번호 같은 거요.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김소연의 얼굴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경외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경찰학교에서 배운 법의학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있는 살아있는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늙은 법의학자의 두뇌가 경찰의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나 암매장 사건이 아니오. 진우가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살인자가 아니야. 상인들이지. 생명을 상품처럼 거래하는. 김소연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엄청난 직업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 장기의 존재를 당분간 비공식 수사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제보자와 형사가 아니었다.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들의 공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우의 낡았지만 깊이 있는 법의학적 추론과 김소연의 젊고 역동적인 경찰 수사력이 결합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장기 적출에 필요한 조건들을 분석했다. 그들의 수술실은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인 병원 시스템의 감시망에서는 벗어나 있는 곳이어야 하오. 아마 폐업했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개인 병원일 가능성이 크지. 그의 추론을 바탕으로 김소연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녀는 관내의 모든 개인 병원, 특히 최근 몇 년간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의원들의 목록을 뽑았다. 그리고 그 소유주들의 자금 흐름을 미래 파이낸스를 소유한 유령 회사들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미래 파이낸스의 사무실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지고 직원들의 얼굴을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다. 예상대로 몇몇은 조직폭력배 전과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2명에게 그 직원들 중 하나의 미행을 지시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마침내 작은 돌파구가 열렸다. 그들이 미행하던 직원은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냉동 탑차를 몰고 서울 외곽의 한 고급 개인 의원으로 향했다. 그 의원의 공식적인 명칭은 강남 뷰티 클리닉, 최고급 피부 관리와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밤이 되면 모든 문을 굳게 닫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으며 한밤중에도 건물 전체의 전력 소비량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그날 밤 박진우와 김소연은 미행팀과 교대하여 클리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장용 차량을 세우고 잠복에 들어갔다. 겉으로 보기에 클리닉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저 깨끗하고 하얀 벽 뒤에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도살장을 찾아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저 초롱성 같은 곳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안에 아직 아들 동호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파트너십은 이제 분석의 단계를 넘어 위험한 대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진우와 김소연의 잠복 근무는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차갑게 식은 커피와 눅눅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그들은 강남 뷰티 클리닉이라는 우아한 이름의 도살장을 며칠 밤낮으로 지켜보았다. 낮에는 값비싼 차를 탄 부유한 고객들이 드나들었지만 밤이 되면 클리닉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들이 미행했던 것과 같은 냉동 탑차가 일주일에 2-3번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낡은 인맥을 동원했다. 국과수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1년간 서울 근교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 변사체들의 부검 기록을 조심스럽게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특정한 패턴을 찾고 있었다. 장기가 적출된 흔적, 그리고 전문적인 수술의 흔적,
며칠 후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런 시신이 3구 있었다. 경찰은 단순 조폭들의 암매장 사건으로 종결했지만 부검인은 수술 자국이 너무나 정교해서 고개를 갸웃했다고 했다. 하지만 더 깊이 수사하라는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 한편 김소연은 미래 파이낸스의 고객 명단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채무자들의 명단과 전국의 실종자 명단을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2년간 미래 파이낸스에서 거액의 빚을 졌던 채무자 중 1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 기록상 그들은 모두 익명의 독지가가 빚을 전부 갚아준 뒤 잠적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경찰은 그들이 빚 독촉을 피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난 것이라고 쉽게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소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사라진 12명의 의료 기록을 조회했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혈액형이 B형 RH이거나 AB형 RH 같은 희귀 혈액형의 소유자들이었다. 장기 이식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혈액형들이었다. 이 끔찍한 발견은 아들 박동호의 역할에 대한 더 끔찍한 진실을 암시했다. 그들은 동호의 과거 사업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그의 망한 사업은 냉동 설비를 갖춘 특수물류 운송업이었다. 그의 창고에서는 그가 과거에 구입했던 장기 운반에 쓰이는 특수 의료용 아이스박스들이 발견되었다. 아들은 단순한 창고지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 기술을 이용하여 적출된 장기를 클리닉에서 구매자에게로 운반하는 운반책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박진우의 가슴에 또 하나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아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이 끔찍한 기계의 톱니바퀴 중 하나였던 것이다. 김소연은 마침내 미래 파이낸스와 강남 뷰티 클리닉을 감싸고 있던 유령 회사들의 장막을 걷어내는데 성공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인은 단 한 사람이었다. 양태수 회장,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수백억 원을 기부하는 자선사업가로 언론에 알려진 인물.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업 수완으로 경쟁자들을 짓밟아온 냉혈한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마침내 괴물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들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잠복 장소 근처에 짙게 선팅된 검은색 세단이 나타나 한참을 머물다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김소연의 차 타이어는 예리하게 찢겨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 자물쇠가 누군가 억지로 열려 한 흔적을 발견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당하고 있었다. 김소연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쳤지만 동시에 그 음모의 주인이 경찰과 정치권에까지 깊은 연주를 가지고 있는 거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하는 순간 양태수의 압력으로 수사는 중단될 것이고 그녀와 박진우의 목숨은 극도로 위험해질 것이다. 그녀는 부패한 시스템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늙은 법의학자와 함께 위험한 비공식 수사를 계속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다. 그녀의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우를 그리고 자신의 정의감을 믿기로 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양태수 회장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대중을 향해 인자하게 웃고 있는 자선사업가의 사진이었다. 박진우가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국과수에 있을 때 배운 게 하나 있어. 가장 깨끗하게 닦인 수술대 위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이 일어나는 법이지. 그들은 이제 적의 이름과 그의 사냥 방식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적 또한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쫓고 쫓기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박동호는 곰팡내 나는 낡은 모텔방에서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냉동고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이후 그는 도망쳤다. 양태수 회장의 감시망을 피해 그는 현금만을 사용하며 여러 도시를 전전했다. 그는 이제 양 회장의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신세였다. 그를 짓누르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한번 의심을 품으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진실을 파헤치고야 마는 사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에 가담했는지를. 그는 더 이상 도망만 칠 수 없었다. 이대로 잡혀 죽든 혹은 평생을 숨어 살든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참회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단서를 아버지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하지만 모든 통신은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다. 직접적인 메시지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버지와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국과수 연구실에 놀러 갔을 때 아버지가 어린 자신에게 농담처럼 들려주었던 알 수 없는 법의학 용어들. 그리고 주말마다 함께 낚시를 하러 갔던 저수지 근처에 빨간 지붕집 앞. 그는 근처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익명의 임시 계정을 만들어 아버지 박진우의 보안 이메일로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이자 구원을 요청하는 절박한 비명이었다. 한편 양태수 회장의 통제실. 그의 기술팀은 박진우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정체불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한 것을 즉시 감지했다. 그들은 메시지의 개인적인 의미는 해독할 수 없었지만 발신지가 어느 공공도서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박동호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양 회장은 보고를 받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박동호는 이제 쓸모있는 자산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되었다. 그는 수에게 짧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다. 찾아내. 그리고 영원히 침묵시켜. 박진우와 김소연은 여전히 클리닉 근처에서 잠복 중이었다. 그때 진우의 보안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김소연은 그 내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의 나열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봤어요. 실화파가 진행 중인 시신처럼. 그들은 모두 창백했어요. 저수지 근처 빨간 지붕집을 기억하세요. 그곳의 물고기들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부디 생활 반응을 찾아주세요. 김소연의 눈에는 그저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진우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의 눈에 슬픔과 경악, 그리고 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뒤섞여 떠올랐다. 그는 암호를 즉시 해독했다. 그는 김소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시라프아는 시신이 비누처럼 변하는 현상이지. 산소가 차단된 습한 환경에서 일어나.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이 숨막히는 공포 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요. 생활 반응. 이건 시신이 죽기 전에 입은 상처를 의미하는 법의학 용어라오.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아달라는 뜻이지. 아직 자신이 살아있으니 구해달라는 비명이야.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빨간 지붕집. 어릴 적 동호와 낚시를 가던 저수지 근처에 있던 낡은 병원의 별명이었어. 지금은 폐업했지. 그런데 그 병원의 현재 주소지가 바로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이 강남 뷰티 클리닉의 주소지와 일치해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범죄의 핵심 장소를 알려온 것이다. 메시지 속 피 흘리는 물고기들은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불법 장기 적출 수술을 의미하는 끔찍한 은유였다. 메시지를 해독한 기쁨도 잠시 진우와 김소연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들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가 극한의 상황에 몰렸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양태수의 조직이 모를 리가 없었다. 아들은 단서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망증명서에 스스로 서명을 한 셈이었다. 김소연의 목소리가 긴박해졌다. 그들이 동호 씨를 죽이려 할 겁니다. 진우는 저 멀리 보이는 클리닉 건물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서 늙은 아버지의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구해야만 하는 전사의 비장함만이 남았다. 우리가 먼저 도착하면 돼. 수사는 이제 구조 작전이 되었다. 더 이상 잠복하고 분석할 시간은 없었다. 시간과의 그리고 죽음과의 끔찍한 경주가 시작되었다. 아들의 암호 메시지를 해독한 순간 박진우와 김소연의 잠복 작전은 끝나고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김소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는 보안 휴대폰으로 상부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 정황 증거라면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관료주의의 벽은 높고 두꺼웠다.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고 판사의 서명을 받는 데에는 아무리 빨라도 몇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양태수가 박동호의 입을 막아버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영장 신청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부에서 반려되었다. 양태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경찰 조직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음을 의미했다. 김소연은 절망감에 주먹으로 운전대를 내리쳤다. 합법적인 모든 길이 막혔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그녀의 경찰 인생을 어쩌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 바로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강제 진입이었다. 그녀의 고뇌를 읽은 듯 박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 형사,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이제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의 문제요. 나 혼자 가겠소. 늙은 법의학자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그 비장한 결의가 오히려 김소연의 마음속에 마지막 불꽃을 지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아니요, 아버님. 그녀가 말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대신 제 방식대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경찰로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정의를 선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2명의 팀원에게 연락했다. 지난 몇 주간 그녀와 함께 이 사건을 쫓아온 동료들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불법 장기 밀매, 양태수의 존재, 그리고 박동호의 위험, 그리고 그녀가 하려는 위험한 작전까지. 그녀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부패한 시스템이 아닌 자신들의 상사 김소연의 정의감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 존재하지 않는 단 4명으로 이루어진 비공식 타격대가 결성되었다. 김소연이 전술을 짜는 동안 박진우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조강우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클리닉의 건축 도면을 법의학자의 눈으로 분석했다. 수술실은 지하에 있을 거요. 대규모 전력과 복잡한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외부와 차단된 환기 시스템이 필요하지.
도면상으로는 저곳이야. 폐기물 처리 구역 뒤에 숨겨진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그는 CCTV에 사각지대와 경비가 가장 허술한 침투 경로까지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해부학자가 인체의 약점을 꿰뚫어 보듯 건물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클리닉의 지하에서는 박동호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양 회장의 사냥개들에게 붙잡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와 있었다. 그들은 그를 차가운 타일 바닥의 수술실로 끌고 갔다. 그곳은 장기를 수확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폐기하는 장소였다. 그들은 동호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 의료사고로 위장하여 그를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시시각각 흐르고 있었다. 밤 11시 김소연의 비공식 타격팀은 클리닉의 후문 박진우가 지목한 폐기물 처리 구역으로 조용히 접근했다. 그곳은 CCTV의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그들은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지키던 경비원 한 명을 소리 없이 제압하고 자물쇠를 부순 뒤 안으로 침투했다. 클리닉 내부는 낮의 화려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하얀 대리석 복대는 그들의 발소리만이 메아리 쳤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그들은 박진우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건물의 가장 깊숙한 곳, 지하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박진우가 말했던 장소에 도착했다. 공식적인 건축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육중한 강철로 된 방음문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다. 문틈으로는 아주 희미하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곳이다. 김소연은 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2명의 팀원이 문에 소형 폭약을 설치했다. 박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김소연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고 신호를 보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강철문이 안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김소연이 소리치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의 모습이었다. 소형 폭약이 터지며 육중한 강철문이 안쪽으로 찌그러져 들어갔다. 김소연과 그녀의 팀원들은 연기가 차에 가시기도 전에 안으로 돌진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지옥의 모습이었다. 그곳은 병원의 수술실보다 더 정교하고 차가운 최첨단 불법 수술실이었다.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수술대, 환자의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모니터들, 그리고 용도별로 정리된 날카로운 수술 도구들. 공기는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이곳이 바로 그들이 찾던 도살장이었다. 그리고 그 도살장의 중앙 수술대 위에 박동호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다. 그의 의식은 거의 없는 듯했다. 수술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의 곁에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의 손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그들이 막 동호의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던 순간이었다. 김소연의 팀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비살상용 테이저건을 발사해 기술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김소연은 곧장 수술대로 달려가 동호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그들이 막 상황을 확보하고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스르륵. 수술실 반대편의 벽. 수술 도구 보관함으로 위장되어 있던 비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에서 양태수 회장이 2명의 무장한 경호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기색도 없이 차갑고 분노에 찬 눈으로 침입자들을 훑어보았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김소연의 작은 팀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양 회장의 경호원들에 비해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열세였다. 김 형사. 양 회장이 나른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군.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내 사유지에 침입하다니. 당신과 당신 부하들은 이제 여기서 사라질 것이고 아무도 당신들을 찾지 못할 거야.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대치가 극에 달했던 바로 그때 박진우가 수술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무기 하나 없는 늙은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양 회장의 경호원들은 그를 무시했지만 양 회장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늙은 유령은 또 누군가. 박진우는 총구를 무시했다. 그는 오직 양태수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수십 년간 죽음을 마주했던 자의 무게가 실려 있어 수술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는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분석했다. 당신의 작품들을 봤소. 그가 수술 도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주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야. 당신에게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었겠지. 그저 자원이었을 뿐. 수확 가능한 자산. 그는 마치 부검소견을 발표하듯 양태수의 정신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회장, 사업가라 부르지만 내 눈에는 더 좋은 옷을 입은 도살자로밖에 보이지 않소. 당신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공포를 먹고 당신의 제국을 건설했지.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시오. 당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야. 그리고 나는 평생을 그 죽음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오. 나는 죽음의 모든 흔적과 그 그림자를 알고 있지. 그의 차갑고 사실적인 분석은 양태수의 오만한 자의식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양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총을 든 상대가 아닌 죽음 그 자체를 대변하는 듯한 이 기묘한 노인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진우가 만들어낸 그 찰나의 빈틈. 김소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그녀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섬광탄을 터뜨려 양 회장 일행의 시야를 마비시키고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유악, 혼란 속에서 양 회장의 경호원들은 힘없이 쓰러졌다. 김소연은 직접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서 있는 양태수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제압했다. 거대한 제국의 회장도 결국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양태수는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박진우를 쏘아보았다. 박진우는 그저 말없이 깊고 지친 슬픔이 담긴 눈으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급습은 끝났다. 팀원 하나가 의식을 잃은 동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고 범인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멀리서 김소연이 부른 공식 지원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아버지의 손길로 아들의 멍든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길고 길었던 부자 사이의 차가운 침묵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었다. 강남 뷰티 클리닉 사건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대한 추문이 되었다. 자선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양태수 회장의 끔찍한 범죄 행각은 연일 뉴스를 장식했다. 경찰은 그들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양태수와 연관된 부패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비공식적인 작전을 감행했던 김소연 경장은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뻔했다. 하지만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가 인정되고 박진우가 뒤에서 조용히 힘을 쓴 덕분에 그녀는 오히려 특진 대상자로 거론되었다. 그녀는 모든 공을 자신과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돌렸고 박진우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박동호는 병원에서 회복된 후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는 자신이 운반책으로서 알고 있는 조직의 모든 비밀과 거래 장부 등을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양태수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범죄에 가담한 죄는 무거웠지만 그의 자백과 그가 처했던 협박 상황이 참작되어 그는 감형을 약속받았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은 아직 멈춰 있었다. 사건이 세상의 소음 속으로 넘어간 후 박진우의 집에는 다시 일상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거나 범죄 조직의 지도를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묵묵히 집 안을 청소했다. 마치 지난 몇 주간의 끔찍했던 흔적들을 자신의 삶에서 지워내려는 듯이 그의 아들 동호가 머물렀던 아파트는 처분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거대한 냉동고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몇 달 후 박진우는 교도소의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수임복을 입은 아들 동호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전보다 살이 조금 올랐고 눈빛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회한과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 만남처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인생 전체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범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너무나도 늦어버린 참회였다. 진우는 쉬운 용서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 엄마가 죽고 나서 나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 잊어버렸던 것 같다. 내 일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지.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 네가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널 위로하는 대신 너를 한심하게 생각했다. 내가 너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일지도 모르지. 그것은 아버지로서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들은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망가져버린 관계, 그 상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동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버지, 그날 무섭지 않으셨어요? 진우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분석해야 할 사건 파일도 구해야 할 희생자도 아닌 그저 자신의 아들인 박동호를 그는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던 수술실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했던 아들의 겁에 질린 얼굴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평생을 죽음 앞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무서웠다. 네가 잘못될까봐. 내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 그 고백의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녹아내렸다. 진우는 평생을 죽음의 원인을 분석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구해낸 하나의 생명이 가진 그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겁고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면회가 끝나고 진우는 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겨울은 지나가고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늙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들과 세상에 남겨진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해동지해동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들의 부서진 관계 위에 아주 느리지만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